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박용욱입니다. 오늘은 현대사 통일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이어서 통일 파트까지 배우면은 우리가 한국사의 현대사 부분을 모두 다 내용 정리를 마치는 거고요.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웠던 한국사의 모든 내용을 진도를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통일 파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통일도 역시 경제와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한 시대를 모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 그리고 남북 간이 화해와 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협의와 조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승만 정부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정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승만 정부 내에서 6.25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은 언제나 북진 통일, 북을 공격을 해서 하나의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려는 염원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남한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실제로 진보당 사건이라 그래서 56년 본인과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조봉암이라는 인물을 진보당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사형시키는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사 했을 때 모두 다 배운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 정부예요. 4.19 혁명 이후에 나온 장면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통일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는 함부로 통일을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못하다가 이제 장면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요구를 국민들이 직접 하게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 군인 세력이죠. 그래서 61년 5.16 군사정변을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부 세력이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통일 방안은 없어지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섭니다. 박정희 정부도 군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은 적대적이에요.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안 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삼공화국 시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건설 후 통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먹고 살기 바쁘잖아. 일단은 먹고 살 걱정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경제 개발을 박차를 가하는 핑계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게 됩니다. 자, 이런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 밀려져 있다가 이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가 왔다고 했죠. 그래서 닉슨이 직접 중국까지 방문을 해서 핑퐁 외교 이 절차 과정들 정치사 했을 때 이미 배웠었는데 어쨌든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이제 남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처럼 으르렁 거릴 수는 없으니까 이 남북한 사이에 이제는 교류의 물꼬가 처음으로 6.25 전쟁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 남북 적십자 회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라는 인물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야,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앙정보부장 당신이 평양에 방문해 와. 실제로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었냐면 이후락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 안쪽 주머니에 가져갔던 게 뭡니까? 독약입니다. 극약. 즉 자신이 북한에게 잡혀서 어떤 고문을 받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는 그냥 먹고 자살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 2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고 가장 중요한 남북한의 통일의 3대 원칙이 나오게 돼요. 이 첫 번째, 자주적, 다른 나라에 우리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 소련과 미국의 영향으로 일어난 거잖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 두 번째,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돼. 평화적으로 논의하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통일의 3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이 박정희 정부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이러한 7.4 남북공동성명과 냉전의 완화는 오히려 남북한이 서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전까지는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북한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군인인 내가 국가를 다스리면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줄게. 하지만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나서는 야, 이제 정말 통일될 것 같아. 근데 사회주의로 통일되면 안 되잖아. 우리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권한을 많이 줘 라고 하면서 무슨 헌법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유신헌법을 만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남한도 박정희 정부의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을 중심으로 주체 사상을 만들고 사회주의 헌법을 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은 그 독재 체제가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발점,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독재를 위해서 더 활용했다, 수단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런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 전두환 정부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산가족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최초로 이산가족,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노태우 정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 노태우 정부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냉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즉 소련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는 듯해요. 그래서 일단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 외교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안 맺었었는데 중국, 소련과 수교를 맺기도 하고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됩니다. 북한이 세계평화기구잖아요. 일로 가입을 하면서 남북한이 유엔에 함께 가입을 하는 결과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만난 건 아니고요. 고위 장관급의 회담이었고 공식적인 회담이었어요. 72년에 이후락이 접촉했을 때는 비공식적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고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국가가 아니라 잠정적, 언젠가는 통일을 할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남북 간의 교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라 민족 내 교류다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남북 간의 통일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서로 어떠한 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수단하고 어떤 독재 체제에 이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사회주의도 무너지고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통일이 되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2년 후 북한의 가장 높은 수장이었던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모든 권력을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물려주면서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다시 냉랭해지고 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김대중 정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 남북 간의 평화적인 움직임을 주체적으로 했다라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펼쳤던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햇볕처럼 따뜻하게 계속적으로 비춰주다 보면은 스스로 옷을 벗고 문을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한이 북한을 많은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소를 가지고 방북을 하고 쌀을 가지고 방북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최초로 금강산 해로 바닷길로 처음에는 관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북한까지 방문을 해서 이 김정일과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남한은 연합제,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 즉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면은 유럽연합 이런 EU가 있죠. EU의 국가에 속한 나라들은 어떤 거 같이 써요? 돈도 같이 쓰고 무역할 때 이런 세관도 관세도 없고 이렇게 하나의 법률로 하듯이 남한은 남북한이 연합제라고 생각한다. 근데 북한은 이제 연방제, 미국과 같은 거죠. 각각의 주가 다 법이 달라요. 하지만 미국의 하나의 대통령이 있듯이 이제 남북한의 하나의 대표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합의점을 조금씩 맞춰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육로관광이라든가 경의선복구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도 합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북한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와 다른 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는 이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이런 모습도 보고, 다만 이러다가 그 다음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는 다시 북한에 강경 대응책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연평해전이라든가 백령도 포격 사건, 이런 천안함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좋지 않게 되다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한번 남북 관계가 이제 호전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통일 관계, 통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정책이라고 하면은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학교에서 만날 때는 2회고사까지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선생님이 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